아제넥스도 작년에 이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미국에 있는 이뮤노반트라는 회사에게 물질을 이전을 했습니다. 아제넥스가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뮤노반트, 한올 바이오파마, 올해 중반 하반으로 가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네. 또 그동안 책을 쓰시느라고 네. 또 책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5년 후에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제 5년 후에 10배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인 것 같은데 네.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나요? 네, 국내 기업의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과거하고 비교해서 많이 올라왔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네네. 어찌됐건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입증한 기업들이, 그것도 다양한 섹터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안에 부문 섹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한운다 그러면은 5년 후에 빅바이오텍으로 가는 기업들이 그 안에 다수 포함돼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기업, 1조 원 이상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고, 지금 또 거의 만들었고 블록버스터로 성장해가는 그런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5년 후에 10배 오르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네. 5년 동안 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 너무 변동성이 크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돌아놓고 보면 10배 올랐는데 자꾸 이렇게 막 손이 가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추천사를 썼잖아요. 네. 추천사에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산업 중에서 이 AI 시대에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섹터, 네. 남은 것 중에 네.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네. 하면 남은 것 중에 이 섹터 하나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빅 바이오텍으로 성장하고 이러려면 투자자들도 좀 잘 알고 이렇게 네. 투자를 해야지 네.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해주셨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바이오 시장은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오늘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는 글쎄요, 공매도를 앞두고 있어서 네.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올라서 그런 건지 좀 분위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미국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큰 주식들하고 작은 주식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큰 주식들이 빅파마하고 빅바이오텍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ETF들을 보면은 올해 흐름이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부진했는데 올해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뭐 S&P 500이 됐건 뭐 나스닥이 됐건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빅파마 ETF는 상당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가장 좋다라는 거고, 작은 주식들로 이루어진 XBI 뭐 이런 그 ETF들은 성과가 나스닥 정도, 약간 더 좋은 정도 나스닥에서, 그래서 그냥 시장 흐름 정도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빅파마는 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를 보면은 사실 오늘 전까지는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네네. 오늘 굉장히 크게 떨어졌어요. 맞아요.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이제 오다가 시장을 봤는데 좀 찾아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과거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왔는데 다시 중학교로 갈 수는 없다. 우리나라 바이오도 어느 정도 단계로 올라온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좀 많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다음 주 월말 월초에 이제 공매도 재개, 네. 이제 공매도가 시작된다. 그러면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비싼 거, 이러니까 이제 바이오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 과거엔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 수출을 했다. 설령 이제 기술 수출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시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100% 확신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확신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렇죠. 확률의 게임이니까요.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의 그런 숙명 같은 건데요. 그러나 많은 기술적인 그런 검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거 임상 초기 단계에서 보여줬던 그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는 안 돼.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그 확률이 또 버팁니다.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거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네.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되고 되면 대박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치 복권처럼 안 되면 꽝인데 되면 이제 대박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대박에 맞출 수도 없고 빵원에 맞출 수도 없으니 그 중간 어딘가에 이제 확률적으로 가격이 형성돼야 될 텐데 이게 참 이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100%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확률은 높겠지만 예를 들어서 70% 확률을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0% 확률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돈을 다 잃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개 정도, 4개 정도의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해볼 만합니다. 이 종목들이 다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일정한 투자 조건을 갖춘 기업들로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또 여기서 이제 부각이 되네요. 공매도를 앞두고 바이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되실 텐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 보면 빅 바이오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블록버스터 약물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블록버스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블록버스터 그럼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뭐 폭탄 이름에서 시작을 했고 대박이 나는 영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블록버스터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1조 원 그리고 미국에서는 나스닥에서는 10억 달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환율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1조 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연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면은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하는 미국의 회사들은 계략적으로 1조 원이 조금 넘어가는 돈들을 많이 써요. 그럼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들을 연구 개발하거든요. 돈을 1조를 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원이 조금 넘어가게 되면 계략적으로 흑자가 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조 5조 원 정도 매출을 해. 그러면 대부분 흑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빅파마들이 탐을 내는 M&A를 할 때 딱 그런 기업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1조 원짜리 매출액을 올리는 블록버스터를 한 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구체적으로 돌아가면서도 요 파이프라인들이 재미있게 여러 개의 그런 약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사면은 좋죠. 그래서 블록버스터 그러면 국내에서는 한 1조 원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이제 4조 원, 5조 원 이렇게 가는 매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를 한 2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신약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버스터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계략적으로 한 50조 원 가까이 갑니다. 와,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지. 많이 팔릴 약품이고 이거는 국내에만 팔려서는 매출액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1,000억 원 이상 올리면 블록버스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넘버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원이 되는 방법은 기존에도 그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있다 그러면 치료제를 훨씬 더 능가를 해야 되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좋은 이 2가지 요건을 맞춘다 그러면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 쓰던 약이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으면 안 바꾸겠죠. 그렇죠. 그리고 익숙하고 나 이 정도면 돼 하는 건데 치료제들 중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거나 치료 효과가 조금 미진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내성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하다가 또 내성이 생기면은 기존 치료제가 전혀 듣지도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언맷 니즈가 미충족 수요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기존의 치료제가 아예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남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치료제로
만들지 못한 그 분야에서 치료제를 만들었다. 이거는 대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대박이다 이런 뭐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네. 어찌됐건 남들이 공략하지 못한 곳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은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리를 하면은 매우 수요가 큰 시장에서 이 기업이 글로벌 어찌됐건 넘버 원으로 들어가죠. 기존의 치료제가 있건 아니면 치료제가 없이 퍼스트 클래스로 처음 의약품을 만들었건 기존에 없던 시장을 이렇게 개척한다 그러면 블록버스터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세계 서두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많은 시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문제가 네.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 종목을 이제 소개해 주시는 대목에서 이제 읽다 보면 참 이게 지금 그 소설책에 있는 것처럼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도전이라는 거는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약을 만들 거야 라고 도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1등 하겠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런 쪽에는 자금을 써야죠. 그리고 해외에서 다 해놨던 거를 그냥 흉내내고 조금 개량하는 걸로는 이제는 도저히 어차피 안 되는 안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기술은 우리 거야라고 해서 특허에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가능성이 너무 낮은 것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전하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확률이 높고 우리는 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굉장히 그 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보면은 형편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거에 성적이 좋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를 성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를 중간에서 교정하는 역할을 누군가 했어야 되는데 그 교정 자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와 기업만이 있었고 정보의 그런 비대칭이 너무 심했던 거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렇죠. 정확하게 공지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끌려져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뭔가 잘못을 했는데 처음에 말을 안 하면 나중에 알 때까지 말을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들키면 이제 엄청 혼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임상 1상부터 임상 3상까지 끝까지 그 논리로 갑니다. 공통점이에요.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장하는 바도 똑같은데 이 임상 설계할 때 중간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바뀔 수는 있는데 우리 그 투자자들이 이전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데이터를 냈는지를 알고 그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은 요거는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건데 이때 실험하고 전혀 달리 이제 조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측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이 전부 다 임상 프로토콜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도 또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임상에서는 임상 2상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데 이걸 POC라 그래서 약물이 될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POC 임상 2상에서 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한 단계에서 임상 3상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몰려들었었고 상당히 낮은 제가 보기에는 낮은 확률이었었는데 그냥 그 결과대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 사례가 많았고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이 바이오 업계를 또 떠나 있었다. 떠나고 그런 악순환이 되다가 최근에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사고방식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쪽에 굉장히 투철한 기업들이 나오면서 확실히 국내 기업들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도 이제 블록버스터 약품 그리고 빅바이오텍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소양이 갖춰져 있고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관심을 갖는다면 5년 후에 10배 오를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되겠지만 해외에 이미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버텍스? 이 회사 좀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회사고요.
2022년부터 이 기업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고, 야, 이 회사는 어느 순간에 어떤 기업이 다 무너지더라도 이 기업은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왜요?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만 도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해요.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성공을 해내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업체고요. 이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전입니다. 격리 기전인데 우리 몸이 어떤 이유로 아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 그런 격리 기전이 명확할 때 도전을 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이 산이 맞는 산인가 저 산이 맞는 산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기술만 가지고 그냥 그쪽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이 회사는 몸소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무엇이 원인으로 사람 몸이 이런 병이 생기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신약 개발을 시작할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하는 걸 안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리 기전이 명확하면서 남들이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CEO도 그렇고요. 네. 출신 자체가 이제 특이하시고. 괜찮습니다. 빅파마에 있다가 나 혼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왔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우위가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버텍스 이 회사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부 다 독특한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억 달러 그러니까 국내 원화로 환산하면 한 14조 원 정도 될까요? 한 개의 의약품으로 14조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여러 개의 의약품인데 트리카프타라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囊성 섬유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네네. 이 폐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세포에서 염소이온이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도 같이 딸려 나오지 못하니까 바깥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서 감염에 걸리기 되게 쉽습니다. 그런 질환이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리 처음 만들었고요. 아무도 이 분야에 지금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향후 아주 오랫동안 독점력이 이어질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독점력이 계속 지속되면서 암이라는 것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낫거나 아니면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 치료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는 계속 나오고 기존 환자들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의 생명을 굉장히 연장시켰어요. 약값은 굉장히 비싼데 기여를 많이 한 회사다. 최근에는 또 비마약성 진통제. 기존에 나와 있는 진통제들은 전부 다 마약성입니다. 중독성이 있는데 비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나벡스라는 진통제를 받았고 유명해진 게 또 카스캡이라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글로벌리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회사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점상적혈구라는 유전자의 변형이 있는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만든 치료제들을 보면은 전부 다 독특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리고 전부 다 퍼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 후에 다른 회사들이 도전하기 전부 다 어려운 치료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봐도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존에 이제 빅파마들이 뭐 특허 만료 그동안 장사 잘했던 것 같아요. 네, 특허 만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냥 아주 신생 기업이어가지고 그냥 쌩쌩한 느낌이 좀 드네요. 14조 원을 받다 그러면은 30%를 다시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합니다. R&D에. 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중에서 최근에 상장한 오름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버텍스의 기술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 조금 내용인가요? 전에 말씀드린 유전자 편집 치료제입니다. SCD라는 환자의 적혈구가 그 남 모양으로 찌그러져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전자 편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할 때 환자의 몸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를 끄집어내서 유전자 편집을 하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조혈모 세포는 정상적인 적혈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몸속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는 일단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항암제 투여 맞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부작용도 심하고. 네. 그런데 지금 맞고 있는 그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좀 편안한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젊은 환자들은 맞기도 어려운 게 이게 생식세포에도 영향을 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난자세포, 정자세포를 따로 보관해야 되는 이 불편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환자들을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전처치를,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를 다 죽일 수는 없을까? 이 방법을 오름 테라퓨틱의 TPD라는 ADC에다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링커로 연결한 그 ADC를 가져가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디에 사용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첫 번째, 이 회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전이 명확해야지만 일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뭘 할지를 정해놓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원인이 뭔가를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의 속성과. 그동안에. 네. 그리고 나서 오름 테라퓨틱의 이 기술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어떠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조혈모 세포만 다 죽여야 됩니다. 네. 다른 세포는 죽이지 말고. 그래서 조혈모 세포에 발현되어 있는 단백질인 CD117, 117을 CD117을 타겟하는 ADC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단백질은 조혈모 세포에게 많이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세포에도 조금 발현이 되어 있는데 오름 테라퓨틱의 기술은 뭐냐면 조혈모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조혈모 세포 특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백질이 뭘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조혈모 세포에서만 활발하게 작용하는 그런 단백질일 가능성이 높다까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장한 회사인데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나 보네요. 그죠? 이 네. 회사 이제 가져가서 썼다는 얘기는. 네, 그 전에는 BMS, 빅파마 BMS에도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변동성 큽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왜냐면 이제 상장을 했다라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니까 네. 사고 팔고 이게 많아가지고 변동성이 큰데 좀 뭐 장기적으로 보면 기대해 볼 만한 회사이긴 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BMS 쪽에 기술 수출했던 똑같은 플랫폼인 오름 5029 그 플랫폼에서 그 임상 1상 단계에서 환자의 중대한 부작용이 한 명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긴 하는데 추가적인 환자 모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버텍스 말고 해외에서 이제 그 소개해 주신 기업 중에서 아제넥스라는 네. 회사도 있었어요. 네. 아제넥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아제넥스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는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면 방어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나타나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B세포가 항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네. 아주 다양한 종류의 항체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적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 되는 이 항체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양한 곳에 다양한 병들이 굉장히 수많은 병들이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작은 또 다른 항체 조각, 이 항체 조각은 라마라는 낙타류 동물에서 가져온 라마의 항체 조각입니다. 그래서 라마가 인간보다 굉장히 많은 항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항체를 가지고 와서 인간화해서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도 치료제를 3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3개 그 적응증에 대해서 받은 경험이 있고요. 매출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빅파마로 이제 올라선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똑같은 한올 바이오파마
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이뮤노반트라는 회사에게 물질을 이전을 했습니다. 물질을 2개를 이전했는데 하나는 바토클리막이라는 물질을 이전을 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조금 더 개선된 물질인 IMVT1402라는 물질을 기술 수출했습니다. 바토클리막을 조금 더 개선한 물질이 140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FcRn이라는 자가항체가 우리 몸속에서 신경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 물질을 중간에 자꾸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 자가항체들이. 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데 이게 분해되고 녹으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해서 살아서 속을 썩이거든요. 그 역할을 할 때 살려주는 이 문제가 되는 자가항체를 죽지 않고 계속 살려두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FcRn이라는 놈인데 이 FcRn에 먼저 달라붙어서 치료를 하는 그 항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바로 아제넥스하고 하놀바이오파마 그리고 이뮤노반트입니다. 그런데 이 이뮤노반트의 바토클리막 보다도 이제 1402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월성이 그 아제넥스의 비프가르트라는 지금 치료제로 승인된 이 물질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놀바이오파마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바토클리막으로 지금 임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이제 바로 가지 않고 IMVT로 다시 임상 3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약 승인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뮤노반트 1402라는 이 물질로 그레이브스병이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대 시장을 공략할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제넥스의 경쟁 약물로 이뮤노반트, 우리가 이제 하놀바이오파마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 물질로 이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놀바이오파마, 그다음에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는 오히려 아제넥스를 공격하는 그런 경향이고 만약에 한정된 자금이기 때문에 아제넥스를 살래 아니면 이뮤노반트를 살래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향후에는 이뮤노반트가 모멘텀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레이브스병이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대단히 큰 시장에서 아제넥스는 도전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뮤노반트는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임상 데이터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뮤노반트의 관심을 아마 미국 쪽에서 굉장히 크게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건 아제넥스가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뮤노반트, 하놀바이오파마 어차피 묶여 있는 거니까요. 올해 중반 하반으로 가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이오 투자하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오름 테라퓨틱스나 하놀바이오파마 이 모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편이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되니까 해외에 있는 상황도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네요. 국내 주식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요.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알테오젠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알테오젠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뭐 큰 계약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주가가 오히려 좀 조정도 받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규모가 보니까 야 아스트라제네카랑 2조 원대 기술 이전을 했다. 이건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뭐 대단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계약하는 시점이 굉장히 절묘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할로자임이라는 나스닥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로자임의 그 엔한제 기존의 그 엠다제 이 두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엠다제라는 새로운 특허에 저촉이 된다. 이제 침해를 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주장인 거죠. 아직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머크하고 지금 피하 주사 제형 오늘 이제 발표가 나긴 했지만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조기에 팔아야지만 피하 주사 제형으로 빨리 옮겨갈 수가 있고 미국 머크의 그런 매출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도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래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알트비포가 엠다제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라든가 상업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키트루다의 SCJ 이 상황에서 그거를 먼저 알고 미국 머크가 엠다제라는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이 특허는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허를 내줬다. 그래서 특허 무효를 제기를 한 겁니다. 아. 예.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이거를 심사를 해주세요 라고 특허심판원에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심리를 개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6월 초에 나옵니다. 이 결정이 좋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심리를 개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할로자임의 엠다제라는 특허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50% 이상 취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할로자임이 야, 그거 내 거야 그랬는데 네. 야, 그거 너무 그렇게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야, 그러면은 뭐 아무도 못 하겠다. 다 여기 우리 뭐 땅이야. 다 꽂아놓으면 어떻게 하냐.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너무 오버야. 네. 라고 하는 것을 심리하게 되면 네, 네. 할로자임한테 안 좋고 안 좋고 알테오젠에게 좋은 거네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심리를 안 하겠다. 아하. 이야기가 나오면은 알테오젠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엄청난 악재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특허 침해 소송을 진짜 하게 됩니다.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이기더라도 약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또 측면이 길어지고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상업화에 상업 당장 파는 게 중요한데 상업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주장하는 것은 오케이, 알테오젠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하고도 같이 또 계약을 체결하자. 아, 우리도 해줘. 내심 이유가 있네요. 네, 내 이유가 느낌이 있는 겁니다. 살짝만 들어가도 야,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나도 네. 좀 껴줘. 네, 이런 껴줘라고 분위기네요. 하는 거죠. 약간 기술력에서는 조금 그래도 알테오젠이 우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이제 피하 주사 제형에서는 알테오젠의 알트비포가 우월하다라는 것은 시장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술력 자체는. 그런데 특허를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시장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6월 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거를 리스크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있는 거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게요. 알테오젠이 이길 가능성도 있고 높고. 키트루다가 미국 머크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심리를 개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네. 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하. 그 부분이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달 말로 가면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네. 야, 이러면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경쟁력이 워낙 네. 이제 좋아서 어쩔 수 없나 보다. 네. 네. 알테오젠 거 써야 되나 보네. 이런 분위기로.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하고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에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좀 비쌌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서 어찌됐건 좀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올 그런 여력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사실 공매도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런 우려가 있더라도 뭐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뭐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주식시장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알테오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작년에 정말 엄청난 스타였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제 이 알테오젠이 세계 무대에서 네. 나가서 싸우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진짜 세구나. 이거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소송하고 난리가 날 정도로 네. 미국에 네. 있는 기업들조차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알테오젠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떨어지고 그런다는 것을 좋은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로 삼을 수 기회로 있겠네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특허의 만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승소 가능성도 매우 높을 뿐더러 43년으로 특허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혼합 제형,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요새는 제형을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도 키트루다하고 알테오젠의 알트비포를 같이 섞어서 지금 치료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피하 주사 제형. 이걸 혼합 제형이라고 하는데, 이 혼합 제형에 대한 특허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혼합제형으로 특허를 낼 때는 또다시 특허 기간이 길게 연장이 되는데 기존의 할로자임은 이게 특허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2030년이면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합제형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알테오젠이랑 해야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피하 주사 제형은 반드시 가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특허를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한 키도 알테오젠이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알테오젠의 우위를 계속 점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이런 노이즈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나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꼼꼼히 찾아보고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경쟁력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최근에 나오는 이제 흔들림을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이제 모르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하고 막 그럼 지면 어떻게 막 이게 안전 무전 못하다 보면 또 수익을 못 내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믿고 이렇게 좀 가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6월달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ABL 바이오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중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중항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작년 말 올해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이중항체가 두 개를 한꺼번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타겟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개의 약물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A, B 두 개의 약물을 그냥 같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결합하는 이 이중항체를 하면 한 개의 약물인데 결합 자리가 두 개니까 가서 두 개를 잡거든요. 그런데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이중항체 치료제가 새롭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다. 요거는 이제 팩트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 중에는 그랩바디 T와 그랩바디 B입니다. B 먼저 말씀을 드리면 B는 뇌 속으로 보내는 이제 BBB 셔틀로 사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뇌에 있는 특이한 수용체를 한 손으로 잡고, 손이 두 개죠. 이중항체니까 한 손으로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뇌 속에서 치료하고 싶은 그 물질을 다른 손으로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이중항체가 기존에 나와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들, 레카네맙이라든가 이런 치료제들은 단클론 항체입니다. 그래서 손이 한 개밖에 없는 치료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중항체가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최근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T 같은 경우에는 4-1BB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T세포의 4-1BB라는 부위와 손이 두 개니까요. 한 손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암세포를 잡습니다. 암세포를 잡을 때는 다양한 부위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에는 여러 개의 수용체들이 있으니까 A를 잡을 수도 있고 B를 잡을 수도 있고 C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뭐 있다. 뭐 103이라든가 111이라든가 503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암세포의 다양한 부위를 그냥 잡는구나. 그리고 T세포는 4-1BB, 4-1BB를 잡게 되면은 암세포가 더욱더 기운을 냅니다.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암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T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암을 조금 더 특이적으로 잘 치료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얌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낮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임상 1상 단계를 다 이제 하고 있고요. 아까 BBB 셔틀, 그 사노피에게 기술 수출한 ABL 301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데이터가 상반기에 나오고요. 임상 2상을 사노피가 이제 이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일스톤을 큰 단위로 받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말,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ABL001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임상 2, 3상을 하고 있어서요. 미국에 있는 컴패스 테라퓨틱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담도암 치료제로 2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데 담도암 2차 치료제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치료제로 많이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임상 2상의 데이터가 발표가 돼요. 이 데이터가 좋으면은 가속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은 향후 현금 흐름에
로열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7년, 8년, 9년으로 가면서 굉장히 큰 돈을 로열티로 받게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향후에는 투자자들께 돈을 더 빌려주세요. 아니면 투자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없이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기대를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겠지만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현금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 네. 회사인지가 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너무 네.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ABL 바이오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혜진 대표님께서 쓰신 신간이 제목이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자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배를 먹는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2배씩 3번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2배를 먹기도 어려운데 2배씩 3번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에서도 야, 저거 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군침을 흘릴 정도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참, 5년 후 우리나라 바이오텍에서 분명히 빅바이오텍도 나오고 블록버스터 약물도 나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대표님이 쓰신 이 책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쓰신 책을 좀 소개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국내에는 빅바이오텍이 없죠. 지금 제대로 된 블록버스터를 개발한 회사는 이제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로는 랭라자가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죠. 국내에도 블록버스터를 개발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빅파마라는 게 별게 아니라 블록버스터를 2개, 3개 가지고 있으면은 그 회사가 바로 빅바이오텍이 되는 겁니다. 국내에도 이제 빅바이오텍을 준비할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자질을 갖춘 기업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골라서 2030년 되면은 그 회사들이 신약을 2개, 3개 가진 회사로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산업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과거 같았으면은 아유 그럼 뭘 그런 소리를 해? 뭐 이렇게 했을 법한 그런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좀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자 이 책의 내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